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의 유기수 교수라고 합니다. 금일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 그중에서 특히 배터리 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연구실 구성 인원과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렇게 리서치 프로페서, 그다음에 포스트닥터럴 리서처들이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학원생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한 20명 남짓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배터리 from A to G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 배터리 연구라고 하는 거는 셀에서부터 이제 응용 분야인 ESS, 배터리 팩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 그리고 재료에서부터 시스템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셀만 연구하게 되고요. 혹은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만,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 쪽 하시는 분들은 전장 부품 쪽만 하는데, 저희 연구실은 이제 셀 제조에서부터 팩, 그리고 시스템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재료, 새로운 물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훨씬 현존하는 배터리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러한 배터리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응용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 와서 보니까 이 국내 산업의 니즈는 차세대 배터리보다는 현존하는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꾸며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료 쪽에서 배운 많은 그 지식들, 그 다음에 응용 가능한 기술들을, 이런 것들을 시스템 쪽에 활용함으로써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열적 거동, 노화 분석,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면은 그 배터리 실제 물질 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characterization, 그리고 현재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셀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열거동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배터리의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 배터리의 시작이 된 학문적 시작인 전기화학에서 이용되는 많은 기술들, 그 중에서 임피던스 분석법이라든지 혹은 물질 분석에 관련된 전기화학적 기법들을 열거동을 예측하는데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델을 전기화학적 반복론에 기반해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응용 분야로는 아이소서멀 배터리 칼로리메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지금 배터리 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배터리의 열을 잘 뺄 수 있느냐, 그러면 배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터리에서 나는 열을 잘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는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는 열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정량적으로 어떠한지 밝혀주는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본 기술들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열적 거동을 이제 살펴보는, 실험적으로 해석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또한 지금 근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안전성에 관련돼서 폭발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그러면 배터리가 발화가 날 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단계로 이어지느냐 하는 내용들을 실험적으로, 그다음에 해석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엮었을 때 시스템 분석 기법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 팩을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이 탑재해야지만이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소한 공간에 배터리를 좀 우겨 넣는 이러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셀의 실제 충방전 중 혹은 주행 중에 셀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셀 스웰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 스웰링에 있어서 셀 자체에서의 특성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셀 구조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직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그 직병렬로 연결된 배터리들의 상태를 관리해주고 최적의 효율, 그 다음에
이상 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BMS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하여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레벨에서는 좀 크게 이제 이런 배터리 팩을 실제로 분석하고 이 사진에서 보면 그 사진의 좀 왼쪽에 있는 부분, 분해 및 제작에서 왼쪽에 있는 게 코납 EV 배터리 팩인데요. 이 배터리 팩을 꼭 코나 EV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터리 팩도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하면서 배터리 팩의 기존 어떤 설계 컨셉 그리고 이거의 거동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해서 또 산업체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은 제가 스핀오프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자체 배터리 팩을 제작해서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험을 이제 아마 배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방전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충방전기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EV 다이나모, 그 모터 다이나모를 좀 자체 제작을 해서 실제로 차에 실어볼 수는 없지만 다이나모를 통해서 배터리 팩과 모터 인버터들과의 파워의 어떤 주고받음을 연구하면서 좀 굉장히 배터리 연구에 있어서 컴플릿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 넓게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배터리 팩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스템 부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셀에 캐릭터라이제이션 된 그런 특성들을 사실 잘 알아야 팩의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스템 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또 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스템을 좀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적절히 조합이 되어야지만이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 팩을 설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아무래도 저희 연구실에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좀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셀을 실제 제작할 수 있는 제작하려면 물질부터 이제 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물질 합성에서부터 제작하고 제작된 배터리를 다시 모듈레이션하고 이 모듈레이션된 배터리 팩을 이제 테스트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장비 스펙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좀 그렇게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금일 그 강연을 보시고 뭐 산업체 분들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좀 궁금하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 하면 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 연구실에 견학도 올 수 있고 한번 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산업체 분들이 저희 연구실 다녀가셨는데요. 오늘 강연을 보신 분들은 뭐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일 강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가 전기자동차,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전기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의 눈으로서 전기자동차는 어떤 것이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의 구조와 주요 부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주요 부품이 이제 배터리 팩이 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팩에 대한 설명, 이 배터리 팩의 구조,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열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열 관리 시스템, 배터리의 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노화라든지 안전성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기자동차의 개요입니다. 뭐 당연히 이미 이제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외면을 받고 있죠. 외면을 받는다기보다는 전기 자동차로 이제 점점 전환되는 추세이고요. 그 이유는 환경적 이유가 있죠. EU의 유로 6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있어서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시장은 재편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산업계에서 있는 문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되면서 주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기존의 어떤 엔진이라든지 연료계통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팩으로 다 대체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부품 수가 굉장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는 산업적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업체에서 부품 다변화를 통해서 혹은 업종 전환을 통해서 전기차 부품 업체로 변신하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제게도 굉장히 많이 컨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품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 독특한 이 한 가지 특징은 자동차의 무게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 자동차는 이제 연료를 태우는 그런 게 아니고 배터리 팩에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꿈으로써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 팩이 굉장히 무겁고 그다음에 부피가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 기존의 뭐 닛산 리프라든지 이런 초창기 전기차에 비해서 현재는 이 내연기관차의 버금가는 주행 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에 1회 충전에 400km 500km, 근래에 들어서 뭐 EQXX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오닉 6, EU, 이런 전기차들은 800km, 1000km를 갈 수 있는 이런 스펙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팩의 용량이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차량 무게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와 그 다음에 이 기존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는 뭐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이런 화석 연료를 이 서머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열 사이클을 이용해서 오토 사이클이라든지 디젤 사이클을 이용해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엔진에서 폭발 그 힘으로 이제 축을 돌려서 가는 것인데, 전기 자동차는 모터에서 전기적으로 저장된 그 에너지,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모터에 이제 가함으로써 인가함으로써 모터가 기계적 출력을 내므로써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부품들만 비교해 봐도 굉장히 전기 자동차가 훨씬 단순하고, 그 다음에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고장이 좀 적다라는 그런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크게 비교되는 게 이제 엔진이 모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존의 클러치 변속기가 사실은 이제 감속기로, 물론 현재 화물 자동차에서는, 화물 전기차에서는 여전히 이제 변속기가 유효할 것이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변속기가 21단 정도 될 텐데 아마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 아마 8단, 6단 정도로 아마 좀 낮아지긴 하지만 유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승용에서는 이제 기존의 클러치 변속기가 전부 다 감속기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료 탱크나 연료 펌프는 이제 배터리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연료 효율인데, 연료 효율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18에서 22%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거의 한 80%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이 수치만 보면, 연료 효율만 보면 전기 자동차가 훨씬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이 높은데 왜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짧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데, 사실 이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연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 덴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효율을 곱했을 때 나오는 그 주행거리라고 하는 것이 배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 낮은 에너지, 사실 가솔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낮죠. 이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낮거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배터리의 어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죠. 특히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이전에 니켈 망간 하이드라이트라든지 니켈 카드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내연 기관차에 비하면 훨씬 주행거리가 짧게 되는, 에너지 덴시티가 작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게 되는 그러한 어떤 출력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근래에도 계속 이야기되는 건 배터리일 텐데요. 사실 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저희에게 친숙합니다. 왜 친숙하냐면 저희가 누구나 셀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 랩탑도 다 누구나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전자장치들이, 포터블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이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데, 사실 전기 자동차에서는 이 배터리 셀이라고 부르는 한 개의 배터리만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요구하는 출력이라든지 파워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를 직병렬로 조합을 해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4,000개 정도,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인기 끌고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298개인가요? 한 그 정도의 배터리 셀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팩으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팩, 즉 셀이 몇 개가 직병렬로 연결되어서 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팩의 용량이 결정되고 그 용량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에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증가를 굉장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배터리 설계 용량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클 같은 경우에 한 20kW 언더였다고 한다면은 EV, 그러니까 BEV라고 부르죠. BEV 같은 경우에는 닛산 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기존 이제 현존하는 현재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소 60kWh급 이상의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우리 전기 자동차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좀 자료는 한 1, 2년 전 자료인데요. 뭐 코나 EV, 지금은 단종이 되었죠. 아마 작년부로 아마 단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코나 EV, 그 다음에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거는 현재 아이오닉 5는 아니고 초창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PHEV라든지 그 다음에 일렉트릭 비클 나왔을 때 그때 전기차 약간 전용 모델로서 현대차가 처음에 이제 내놨던 그런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울, 이소울이라든지 이니로 같은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일 텐데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의 용량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60kWh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8,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조금 롱레인지가 아니고 그 숏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28kWh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배터리 셀의 개수인데 당연히 용량이 크면 셀의 개수는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용량이 적으면 셀의 개수는 적을 텐데 이때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직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98S에 3P라고 되어 있는데 직렬로 98개가 셀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병렬로 3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아마 처음 이 배터리 팩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텐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98S 3P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88S 2P입니다. 가만 보면 재밌는데 사용 가능 용량, 즉 배터리 팩의 용량은 절반 수준인데 그런데 직렬 연결은 거의 뭐 똑같지는 않지만 98, 88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 이유는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요구하는 배터리의 전압, 레인지가 대체적으로 현재는 400V 근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들의 작동 가능한 전압 영역이 400V에서 300V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쓰고 있는 3상계 리튬이온 셀은 전부 다 공칭 전압이 3.7V입니다. 그래서 3.7V 곱하기 직렬 셀의 수를 곱하면 사용 가능한 공칭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터 구동계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렬의 개수가 이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면 뭐 테슬라 모델 S, 리프, BMW i3, 그 다음에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96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쓰고 있는 전압대 영역은 이렇다. 이렇게 비슷한 영역을 보고 있다. 다만 각 차종별로 회사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의 전체 용량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BMW i3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i3 같은 경우에는 한 42kWh 정도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80kW 가장 크죠. 전체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긴 주행 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구조와 주요 부품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전기 자동차 소개 좀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구동 계통이 다음과 같이 파워트레인, 플랜트, 컨트롤러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에서는 이제 엔진, 그다음에 엔진과 연료 계통이었는데 이제는 파워트레인, 플랜트, 그다음에 컨트롤러로 바뀌었고요. 이 파워트레인에서는 이제 구동 모터와 감속기가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됐죠. 엔진 대신에. 특히 근래에는 이 구동 모터와 인버터 일체형, 좀 더 소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전기차는 드라이빙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을 효율화하고 최적을 좀 줄이고 다른 것들의 최적을 줄이고 그다음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동 모터와 감속기를 따로 두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구동 모터와 감속기를 모듈화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계통, 기존의 연료계통을 대체하는 배터리 팩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 안에는 실제로 BM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BMS라고 하면 아마 배터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MS를 이제 하나의 보드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 실제 BMS는 이 보드, 전기적 보드, 전장 부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리에 관련된 알고리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너무 협소하게 단순 전장 부품이다, BMS는 이렇게만 보시면은 향후에 어떤 이 배터리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진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인버터, 그 다음에 VCU, LD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VC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ECU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통합해서 이제 전체 전기차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클 컨트롤 유닛이 되는데, 사실 이 VCU는 이 파워트레인 플랜트 컨트롤의 가장 최상단에 존재하게 되죠. 존재하게 되고 BMS로부터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받아서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유닛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구동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을 하느냐 하는 방법은 사실은 메인은 외부의 전력을 공급받아 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우선은. 그래서 이제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로 나뉘는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50kW급이 한 80% 충전하는데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완속 충전기는 6에서 7kW급의 충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4,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300kW급도 요새는 충전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HKMC에서 제공하는 ePit이라고 해서 18분 급속 충전 모두 거의 60% 정도 충전이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대전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충전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충전기까지 들어오는 선로 라인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아마 이 50kW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전기적 용량인지 아마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잘 감이 없으실 텐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정집에서 보통 쓰는 전기 출력이 한 4kW 됩니다. 그러면 300kW면 뭐 대충 어림잡아 90가구가 한 방에 쓰는 전력 양을 차 하나가 급속 충전 18분 만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 선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는 좀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이너한 건데, 전기자동차가 운행되면서 감속하는,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으면 그 브레이크가 인가되면서, 브레이킹이 인가되면서 이걸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근래에는 그게 아니고 모터를 통해서, 모터가 이제 거꾸로 얼터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적 에너지로 다시 배터리에 회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다시 나중에 쓰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회생제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서도 이제 충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 굉장히 주행거리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좀 길게 되는 것이죠. 그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예전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배터리 팩을 좀 우겨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 EV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내연 모델도 나왔고 전기자동차 모델도 나왔고요. 그래서 코나 EV 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구조가 그 내부 공간 효율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용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배터리 팩이 가장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배터리 팩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을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HKMC는 eGMP라고 부르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그리고 폭스바겐은 MEB, 그 다음에 GM은 얼티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야지만이 그 배터리 팩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연거리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팩의 이제 연구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연구 개발 동향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이슈 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모듈리스 배터리 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혹자로는 테슬라는 셀 투 팩, 그리고 BYD도 마찬가지로 부르죠. 이제 모듈리스 셀 투 팩이라고 부르는데, 기존 전기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셀을 직병렬로 연결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셀들을 최소한 300개에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4,000개까지 이 셀을 직병렬 연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들을 한꺼번에 팩에 넣을 수는 없고 아주 작은 단위로 우선 모듈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뭐 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총 22개의 모듈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듈화를 하다 보니까 모듈을 만드는 데 쓰는 부품들이 공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제 이슈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 자체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듈리스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배터리 셀의 종류에는 프리즈매틱 셀, 그 다음에 파우치 셀, 그리고 실린드리컬 셀이 있습니다. 이 중에 파우치 셀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그 다음에 파워도 출력도 굉장히 높은 셀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적합한 셀인데, 문제는 이 셀이 자체 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체 강성을 갖도록 모듈화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기존에 배터리 팩을 구성할 때 모듈화를 했는데, 만약에 모듈리스로 가게 된다면 과연 이 배터리 팩의 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셀에 적절한 가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BYD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BYD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블레이드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레이드 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롱 사이즈 프리즈매틱 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셀에 대한 자체 강성이 있는 경우에는 셀 투 팩이 가능하지만 파우치 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모듈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 팩 자체를 케이스를 이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한 이러한 케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뭐 LG 하우시스에서는 뭐 이게 LFTD죠. 그러니까 탄소섬유를 복합체를 이용해서 이런 가벼운 배터리 팩을 좀 만든 그런 걸 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기존의 배터리 팩 구성 부품을 우리가 좀 더 경량화하고 단순화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팩의 구조와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팩은 우선은 어떤 사용되는 자동차에 따라서 팩의 사양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승용 자동차는 대부분 비슷하죠.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 EV가 이제 64kWh 되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그보다 진보된 좀 더 용량이 커진 72.6kW 정도가 되어서 이제 좀 더 그 주행 거리가 증가되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에는 마케팅 부분도 많이 작용합니다. 뭐 실제로 보시면은 EV6와 아이오닉 5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실 EV6는 기아에서 나온 거고 아이오닉 5는 현대에서 나온 건데, 동일하게 이 GMP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품이 전부 동일합니다. 열어보면 동일한데 용량이 EV6가 좀 더 높고 최대 출력도 높고 주행거리도 좀 더 넓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배터리 팩을 열어보면 아이오닉 5가 EV6보다 한 2모듈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케팅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아이오닉 5가 한 주행거리가 400km 정도 되는데, 자, 400km에 맞추면서 단가를 이 자동차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400km에 맞추면서 값을 좀 싸게, EV6 같은 경우에는 그보단 주행거리 높게 하면서 고급화 전략, 이렇게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주행거리가 더 넓고 출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EV6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그런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광고를 보면 EV6가 뭐 이런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랑 드래그 레이싱을 하는 그런 광고도 좀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 그리고 뭐 물론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차의 어떤 주행 거리라든지 이 차가 쓰임에 따라서 배터리 팩의
사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팩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는 레이아웃을 좀 설계를 하죠. 그래서 허용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자동차 전체 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팩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플랫폼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된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 배터리를 넣을 것이냐 하는 레이아웃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 방법을 이제 저희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냉각 방법은 가장 크게는 공냉으로 할 거냐 순냉으로 할 거냐. 근데 현재 이제 전기자동차는 전부 다 순행식인 거죠. 전부 다 리퀴드 방식이고 단 이 방식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설계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상세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뭐 가장 먼저는 기구부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어떻게 잘 고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충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동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충돌이 있었을 때도 내부에 어떤 파손이 크게 있으면 안 되니까 강성에 관련된 설계, 그 다음에 냉각,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냉각에 관련된 설계, 그리고 전장 부품에 관련된 전장 설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정기적으로 복잡한 구조이고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더 개발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배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셀들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BMS 시스템이라든지 BTMS, 배터리 서멀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을 잘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열관리 시스템에서 크게 앞에서 제가 이제 순행식과 공냉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는 전부 다 순행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한 30kWh급 정도 되는 배터리 팩은 아직도 공냉식을 쓰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200km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데 어쨌든 공냉식도 지금 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좀 극명하게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냉각판, 냉각부가 배터리와 접촉함으로써 냉각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 코나 EV 팩의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 쿨링 냉각수 채널이 있는 냉각 채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판입니다. 이 하나의 알루미늄 판인데 이 판들이 안에 냉각수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이 냉각수가 지나가는 이 판이 배터리 셀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냉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직접 접촉하는 냉각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배터리에 냉각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냉각핀들이 있고 이 냉각핀을 차가운 공기가 지나감으로써 이렇게 이제 냉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사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아이오닉 일렉트릭 버전인 것 같은데요. 28kWh급이죠. 이렇게 이제 소형에 있어서는 공냉식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60kWh급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냉식들은 많이 쓰지 않고 물론 PHEV 같은 경우에는 20kWh급 이하의 배터리 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클이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배터리 팩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셀 팽창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충방전 중에도 팽창을 하지만 셀이 노화됨으로써 팽창을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적으로 강한 힘을 발생하는 거는 셀이 충방전 중에 아주 미세하게 한 5% 정도 두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의 두께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모듈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셀 팽창을 견디지 못하게끔 설계가 된다면은 구조물 모듈들이 파손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셀들이 탈락되게 되면서 아우터숏, 그러니까 셀끼리 극끼리 붙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 시 셀 팽창을 굉장히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셀 팽창을 이제 막기 위해서 셀 스웰링을 고려한 설계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 간격을 좀 둔다든지 면화 패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공냉식 팩과 순냉식 팩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냉식 팩 같은 경우에는 셀 간의 일부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공기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냉각 효율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웰링과도 스웰링에 따른 셀 그 구조, 그 다음에 설계 방식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처럼 하우징 구조에 따라서 냉각 방식이 달라지고 이 냉각 방식과 함께 스웰링과 연관된 이런 구조, 설계들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셀 하우징, 그 셀 모듈이죠. 모듈의 강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물론 모듈의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팩을 경량화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구성품들의 요소품들을 좀 적게 넣을 것이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두께는 유지하면서 아니면 두께를 얇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에 비드 같은 것들을 두어서 강도를 유지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철판 절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컨셉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이 방열 구조, 방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배터리를 어떤 배터리를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방열 설계의 컨셉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원통형 셀, 그 다음에 각형 셀, 그리고 파우치 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원통형 셀, 파우치 셀, 각형 셀들이 최고 온도가 그 출력에 따라 최고 온도가 나타나는 부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열의 컨셉 자체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통형 셀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가 가장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경우이고, 그 다음에 파우치 셀과 각형 셀 같은 경우에는 극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온도가 높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설계가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원통형 셀 같은 경우에는 셀 표면이 냉각 플레이트랑 완벽 밀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셀 간 간격을 살짝 둠으로써 이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모델 S라든지 모델 Y, 그 다음에 모델 3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셀 사이사이에 마치 그 유로를 이 파우치 같은 유로를 두었습니다. 두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펜타인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냉각 표면적을 넓혀서 냉각 튜브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냉각을 시키는 이러한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우치 셀이나 각형 셀의 경우에는 이제 냉각판들이 셀과 직접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우치 셀에 냉각판을 바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하단부에 큰 평판 냉각 플레이트가 붙는다든지, 마찬가지로 각형 셀도 그러한 형태로 냉각 설계가 냉각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잘 몰랐던 셀의 이방적 열 전달 특성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존처럼 이렇게 냉각 플레이트를 겹겹이 넣어서 무게를 증가시키면서까지 냉각을 하는 그러한 방식은 선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하지 않고요. 근래에는 이제 직접 접촉, 셀을 최대한 직접 접촉시키면서도 냉각 플레이트, 대면적 냉각 플레이트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열 관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배터리 팩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온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온일 때의 배터리의 성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때는 배터리의 온도를 올리는 승온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온도를 올려주고 배터리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낮게 해주는 이러한 열 관리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온도가 낮을 때는 충전 중에 배터리 셀의 노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전 중에 배터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좀 올려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를 좀 낮춰야 될 때는 또 어떤 이제 이 문제가 있냐면, 배터리 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셀들이 직병렬로 연결된 구조고, 이 배터리 팩을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냉을 한다든지 순행을 하게 되면 온도가 균일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 있어서 셀들의 온도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냉각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패시브한 방법, 들어오는 공기를 그냥 흘러나가게 하는 수동식 방법들이 있고요. 물론 이런 방법들은 에너지는 좀 적게 쓰면서 구조는 단순한데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전부 다 능동식 방법들이 쓰이고요. 이 능동식 방법이 두 개로 크게 팬을 이용한 어떤 쿨링 팬을 이용한 공냉식, 그 다음에 리퀴드를 이용한 순행식 방법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PCM 같은 상변화 물질들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냉각 성능을 훨씬 좋게 하는 그러한 냉각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각 제어 혹은 열 제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고도화되면 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B, C로 분류할 수 있는데 A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공기가 그냥 지나가는 구조인 거죠. 뭐 혹은 그 배터리 그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단순 배터리 팩을 흐르는 경우, 그러한 경우일 테고요. 이제 B 단계로 가게 되면 공기가 순환하게 되면서 최적 열 제어를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하는 공기 혹은 순환하는 유체의 온도를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배터리의 열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래에는 아마 C 단계로 전부 다 산업적으로 기술이 전부 다 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앞선 데가 아마 그 테슬라인 경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캐빈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 운전석, 그러니까 사람이 승차하는 공간의 온도를 제어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배터리 팩도 함께 이용하면서 배터리의 열을 굉장히 그 고도화된 기술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현재 모든 전기차 회사들도 다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 열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냉각 방법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 공냉과 그다음에 이제 순행, 액체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단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냉을 이용하면 좀 부품이 좀 적습니다. 부품이 적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거의 장점은 또 예열도 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시다시피 직접 접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판에 직접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냉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전기차에는 쓸 수가 없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순행식은 당연히 이제 단점으로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지만 냉각 성능은 확실히 높기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에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재밌는 게, 동일하게 장점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단점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장점에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 팩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 팩을 효과적으로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냉각판이 직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셀 간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을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위해서 이제 BOP라고 부르는, 우리가 연료전지 자동차나 다른 이제 시스템에서 BOP,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부르는 이런 EWP라든지 리프리저레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냉각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 팩을 제외한 자동차의 다른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배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열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과, 나온 열이 냉각판을 통해서 나갈 때 열 전달 성능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가장 잘 평가해야지만이 방열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 랩 소개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의 발열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선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소서멀 배터리 칼로리메터, 이런 방법들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잘 적용을 해서 배터리 발열에 대한 특성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셀에서의 열 전달 특성을 잘 분석하는 것. 사실은 그 eGMP가 광고를 했을 때도 그런 광고가 나왔죠. 뭐 예를 들면은 기존의 코나 EV에 비해서 배터리 팩의 아이오닉 5는 열 전달 냉각 플레이트를 뭐 하방으로 두고, 그 이유는 셀의 열 전달 특성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보면 배터리의 열 전달 특성을 잘 판단하는 것이 냉각 설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전기와 기구 부품에서부터 전기 전장 부품, 그다음에 기계 부품, 전기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BMS 단에서 사실 BMS 단에서 이렇게 배터리 열적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는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BMS의 역할은 실제로는 배터리에서 현재 온도만을 체크해서 VCU로 올려주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에서 열 관리는 VCU에서 대부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CU에서 배터리의 상태를 판단해서 이 배터리가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이면 통합 열 제어 시스템에 이제 명령을 내리죠. EWP의 기동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리프리저레이터 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냉각기 쪽을 이용해서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배터리 엔드 모듈로 이렇게 열적 제어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관리 시스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이 셀마다 열적 거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셀에 따라서 냉각 설계가 다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매틱 셀, 그 다음에 파우치 셀, 실린더리칼 셀이 다음과 같이 쿨링 스트럭처가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열적 고동이 다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더 큰 이유는 그러니까 전극을 피해서 냉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열 전달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물질들이 열 전달 성능이 좋으면 정기적으로도 이 electrically conductive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극 탭을 피해서 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 셀에 따라서 열 전달, 즉 쿨링 스트럭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주요 장치는 기존에는 라디에이터만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 열 제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이런 것들이 함께, 가열기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열 관리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 관리 방법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반복되지만 순냉식은 좀 작은 차에, 그러니까 PHEV라든지 배터리 팩의 용량이 작은 경우,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이 좀 작은 경우에, 그리고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이 크고 그다음에 그 출력이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런 히트파이프라든지 그다음에 상변화 물질들을 적용해서 배터리의 열 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채용하고자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들은 이 히트파이프가 추가되게 되면 배터리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히트파이프를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열 전달 성능을 올릴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배터리 냉각에 있어서 주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변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좀 이용하냐면 그 급속 충전, 순간적으로 배터리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열 전달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온도가 굉장히 치솟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변화 물질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배터리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설계하는데 조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에서 발열을 고려하고, 그런 다음에 배터리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환경 온도, 그리고 충방 전의 어떤 그 용량, 이런 인풋 파라미터들과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패시브 방법이냐 액티브 방법이냐, 그 다음에 리퀴드 순행식이냐 공냉식이냐, 그리고 만약 순행식이라고 한다면 물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물과 글리콜이라고 하니까 순수 물로만 할 거냐, 액체만 이용할 거냐, 아니면 다른 유를 이용할 거냐, 이러한 방법들,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함께 고려해서 최적화된 열 관리 시스템을 제안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배터리팩 열 관리 시스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데, 가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온도 편차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최소한 300개,
그 다음에 400개 정도의 셀들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힘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에 단 하나의 셀만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팩의 성능은 급격히 저하되는 그러한 우리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셀이 한 10년, 전기자동차는 10년여간 운행되게 되는데 그때 이 셀이 서로 겪는 온도의 어떤 그 양상이 편차가 심하게 되면 노화 편차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 셀 하나 때문에 배터리 팩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 현재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의 가장 핫 이슈는 어떻게 하면 온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 열 제어도 진행되고 다양한 열 전달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냉각 구조를 설계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열관 시스템의 그 설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자면 제일 먼저 저희는 배터리 특성에 대해서 분석 및 모델,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터리가 열을 내느냐 셀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냉방이라든지 난방 부하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 온도 제어 전략을 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최적 난방 제어 방법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단계마다 셀에서부터 팩까지 굉장히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1시간 정도의 강연으로 좀 불충분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회가 된다면 또 추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한다면 각각의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강연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